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주차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적 유럽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샤를마뉴와 카롤린거의 르네상스입니다. 아랍인들이 아프리카 북부를 정복하고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을 공격을 시작한 것이 711년입니다. 이들의 침입으로 그것을 지배하던 서고트 왕국은 게르만족의 왕국입니다. 삽시간에 무너졌고 아랍인들은 그 여세를 몰아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로방스 지역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역시 아랍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들이 스페인까지 사실 점령을 하고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그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이제 완전히 서유럽을 점령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죠. 당시 프랑코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궁제 찰스 마르텔과 전투에서 732년 투르 전투에서 이슬람이 패함으로써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이후의 전투에서 아랍인들은 찰스 마르텔에게 패함으로 갈리아 지방을 다시 잃었고 스페인 지역, 즉 피레네 산맥 서쪽에만 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찰스 마르텔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아랍인들로부터 서유럽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지배자로 있던 프랑크 왕국에서 왕위를 빼앗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의 손자 페핀이 직접 왕이 됨으로써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가 끝나고 카롤린거 왕조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왕위 찬탈에 교황이 동조했고 이로써 프랑크 왕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새로운 연합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슬람의 발흥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서유럽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카롤린가의 당왕 페피는 76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프랑크족의 방식대로 나라를 두 아들 샤를과 카를로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771년 카를로만이 죽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샤를이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은 샤를 마뉴라고 부릅니다. 샤를 마뉴는 카롤루스 마그누스 이 라틴어의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그는 현대 유럽의 경계를 정해놓은 인물입니다. 샤를 마뉴는 814년 임종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이 자신을 기독교 프랑크 왕국에 세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고 개혁하고 확장했습니다. 위대한 재능의 전사인 그는 그 아버지 영토를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영토는 오늘의 프랑스 전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오늘의 독일 거의 절반,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반 이상, 그리고 스페인의 동부 일부를 다스렸습니다. 서로마 제국 몰락 이래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마 제국의 크기와 맞먹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기독교 백성의 왕으로서 교회의 수호자로 자임했습니다. 샤르마뉴는 왕인 다윗은 신정적 지배자이고
교황은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796년 교황 레오 3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교회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샤를 마뉴는 585년부터 교회가 요구했던 11조 납부를 법적으로 승인해 주었고 관철시킴으로 교회의 재정 기초를 확보했습니다. 그리하여 11조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샤를은 비록 가까스로 글을 쓸 줄 알았지만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어느 정도 구사했고 주변에 학문이 깊은 고문들을 두었으며 왕국 전역의 교육의 혜택이 두루 미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샤를이 최초로 감행한 군사 원정은 롬바르드 왕 데시데리우스에게 이탈리아 교황령의 독립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롬바르드의 정복은 774년부터 777년간의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샤를은 교황 하드리아누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프랑크족과 롬바르드족의 왕이자 로마인들의 집정관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교황청에 대한 페핀의 양해는 갱신되었으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샤르마뉴의 로마와의 관계는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지배였습니다. 그는 교황을 그의 지배 밑에 수석 사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샤르마뉴의 잭슨족 정복 772년부터 804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확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섹스는 당시 엘베강과 라인강 어기 사이의 지역인데 오늘날의 독일 북서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72년부터 804년까지 지속된 치열한 원정 끝에 섹슨족을 정복하고 섹슨족에게 기독교를 강제로 부과한 뒤 그 나라 전역의 선교사들과 주교고들을 배치함으로써 개종을 확인했습니다. 섹슨족에 대한 이 원정은 8세기 초에 성 윌리브로드가 사역하였던 프리지아를 최종적으로 기독교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샤를마뉴 시대의 프랑크 왕국과 교회입니다. 샤를마뉴는 군사 지도자이자 정복자였을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라는 통치 인식에서 고대 문화의 기초를 그의 왕국에서 부흥시켰습니다. 샤를마뉴의 고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은 영국의 수사 겸 부제인 엘퀸입니다. 그는 샤를마뉴의 고문이며 또 궁중 학교장이었습니다. 샤를마뉴는 796년 엘킨을 투르의 성 마르틴 스톤 원장에 임명하여 프랑크 왕국의 학문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몽테 가지노 출신의 랑고바르드인이며 베네딕트 수도사인 집사 파울루스는 랑고바르드의 역사를 썼습니다. 또 고전학자 페트루스가 있었고 훗날 아키킬라의 대주교 겸 샤를의 북부 이탈리아 최고 행정관이 된 파울리누스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성경과 어거스틴, 데그레고리, 카시오도루스, 이시도루스의 저서들뿐 아니라 로마 전승들과 교회법에도 능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엘킨은 샤를에게 자기 왕국을 거의 4세기 전 히포의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 즉 기독교 연방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샤를은 직접 주교를 임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공의회를 소집하였으며 공의회는 사실상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샤를의 명령으로 엘키는 로마 교회의 전통적인 전례들을 세심히 연구한 뒤에 왕국 안에 흩어져 있던 예배 의식들을 개혁하고 통합했습니다. 그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이 서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샤를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단고왕 페핀 시절에 마인츠의 주교 크로데강이 고안한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권장했습니다. 크로데강은 성직자들에게 반스토원적인 규율, 이른바 비타 카노니카, 규율에 따른 생활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규율은 그들에게 공동생활과 성모일도, 사유재산 소유를 허락하고 엄격한 스토원 규율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확대되어 주교자 성당과 공주 성직자단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들을 참세해온 카논이라 부르는 관습이 생겼던 겁니다. 샤를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성취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모든 마을에 교육받은 장로, 즉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사실상 교장으로서 모든 주민들에게 글을 깨우치는 데 따르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장로를 배치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은 교황청까지 확대가 되어서 하드리아누스 1세 때 교황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해 오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황제의 수장권을 최종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샤르를 사실상 기독교 세계의 평신도 수장으로 인정한 겁니다.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를 계승한 레오 3세는 교황청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던 로마 귀족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799년 4월 25일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용된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고 납치된 뒤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파더보른에 있는 샤를에게 피신하였으며 그곳에서 샤를에게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직후 샤를은 교황 납치 음모를 꾸민 장본인들로부터 레오를 중범죄자와 파렴치범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샤를은 사도 베드로의 어떠한 계승자라도 그러한 혐의를 가지고 신성한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샤를은 일단의 프랑크 주교들을 이끌고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레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맹세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틀 뒤인 800년 성탄절에 레오는 성탄절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레오는 베드로 성당에서 샤를이 베드로의 성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움집한 로마 시민들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황제로 임명을 받은 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연호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행위로 샤를은 더 이상 프랑크족과 롬바르드족의 왕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의 계승자로서 로마인들의 기독교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 대관식을 통하여 교황이 황제를 받아들이고 관을 씌워주므로
교회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과 교회 보호자는 프랑크 제국의 왕이지만 그것은 교황의 대관식을 통해서만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역사가들 사이에 폭넓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샤를 대제 정기자가 아인하르트는 새 황제가 교황의 행위에 불쾌감을 표시한 다음 교황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결코 성 베드로 성당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레오의 행위를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에 담긴 원칙을 재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레오는 샤를의 지원이 절실하였고 그로부터 무죄 서약을 요구받음으로써 궁색한 처지에서 오직 교황만이 줄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지위와 권위를 샤를에게 부여함으로써 그의 수장권을 사실 재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레오 3세의 행위를 하드리아누스 1세 정책을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시에 프랑크인 지식인들의 이념을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프랑크 지식인들은 엘킨과 마찬가지로 샤르를 새로운 다윗으로 그리고 그들이 유럽이라 부르기 시작한 라틴 기독교 세계의 황제로 드높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오가 그 특별한 상황에 샤를에게 대관식을 치러준 일은 프랑크 왕이 궁지에 몰려있던 교황을 위해 간섭한 일과 동방 황제가 여성 이레네였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군주인 자기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심지어 프랑크족에게도 충격을 준 여자라는 사실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은 레오의 의도를 판단해야 하는 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데다 어쨌든 레오의 의도가 복합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오의 행위를 예기치 못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샤를은 황제라는 새로운 직위가 당혹스러운 것임을 곧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즉시 비잔틴 제국과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분쟁에 휘말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비잔틴 제국 지도자들은 기독교 세계가 한 사람의 수장, 즉 콘스탄티노플의 권좌를 두고 있는 로마 황제만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는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원칙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샤를과 그의 고문들은 교황이나 비잔틴 권력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황제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샤를은 자신을 로마인들의 황제로 보지 않고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라틴, 프랑크와 롬바르드 기독교 세계의 황제로 보았습니다. 이 대관식 사건을 계기로 사도적 기독교의 보호자들인 교황들과 프랑크 군주들의 연합 감독하에 새로운 라틴 기독교의 문화 및 종교 통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이제 잠시나마 콘스탄티누스 제국의 희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방 기독교는 계속해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동서방 교회의 분열과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발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방이 동방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독자적인 경향에 의해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샤를마뉴가 죽은 후 나타난 동서방 간의 신앙 논쟁에서 서방교회가 취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필리오케 논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리상의 내용보다도 서방 프랑크 제국이 가진 기독교에서 위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원래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자리를 놓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이자 화상숭배 옹호자이던 이그나티우스는 원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는데 황실과 관계가 문제되어 축출이 되고 그 자리에 포티우스가 앉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복권시켜 주는 데 도와줄 것을 당시 교황 니콜라스 1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 총대주교가 된 포티우스 역시 자신이 정당한 총대주교임을 인정해 줄 것을 교황 니콜라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니콜라스는 몇 명의 사제들을 사절로 파견해서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명령했고 또한 동방의 황제에게 로마야말로 모든 주교들의 지위 박탈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황에게 문의했어야 한다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에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와 사라큐스를 로마 교구로 이관해주고 또 원래 교황청 재산이었다가 빼앗겼던 시칠리 섬 등을 교황청에 다시 넘겨준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며 포티우스가 계속 총대주교직에 있기를 원하면 황제를 설득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교황의 태도는 동방교회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제들과 타협 끝에 로마의 입장을 존중해서 종교회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결국 종교회의를 통해서 포티우스의 총대주교직을 인정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콘스탄티노플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나 자기 요구사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교황 니콜라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862년에 축출된 이그나티우스를 지지하고 포티우스를 탄핵했으며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등 나머지 교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무시했고 더욱 화가 난 니콜라스는 포티우스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포티우스 역시 니콜라스를 파문함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시간 신학자였던 포티우스는 또한 서방교회가 니케아 신경의 원래 내용에 없던 필리오케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서방교회가 이단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니케아 신경에는 성부로부터만 되어 있는데 서방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마도 스페인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니케아 신경에 성령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니케아 신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라틴어로 된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니케아 신경에는 필리오케라는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온다라는 그 아들로부터라는 필리오케라는 그러한 문구가 라틴어로 삽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교회 신앙 고백문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신학자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시 되지 않다가 포티우스 사건을 통해서 서방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비잔틴 제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고 이그나티우스가 다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구로 복직하면서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아마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비난하던 니콜라스 1세 후임으로 교황이 된 요한 8세가 보인 협조적 태도 때문일 겁니다. 그가 서방교회가 사용하던 니케아 신경에서 필리오케를 삭제하고 원래 니케아 신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8세는 콘스탄티노플에게 니콜라스가 주장했던 내용인 로마 교황의 로마의 우위를 인정하고 몇 지역을 로마의 관할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은 이런 요구를 들어줄 마음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그나티우스가 죽은 후 로마 교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포티우스를 다시 총대 주교로 선출함으로 로마 교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포티우스는 한 걸음 더 나가 콘스탄티노플을 로마 교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독자적인 교구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로마 교황과 동등하게 승격한 겁니다. 포티우스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기독교 질서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비잔틴 황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이나 교리에 관해서는 레오나 그레고리 교황 이후 로마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총대주교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동방의 여러 교구의 다툼에서 비롯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수도라는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동방 제국의 대표적 교구인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들 두 교구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제나 신학자들이 신학이나 교리에서 문제가 될 경우 또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려 할 경우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동방 제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학을 발전시키고 교리나 사상 발전에 노력하기보다는 전통을 가지고 판단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포티우스의 태도는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적 경향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완강한 태도 역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도 우위에 서지 않는다면 비잔틴 제국과 기독교의 신앙의 동질성을 이유로 함께 묶여 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티우스는 이런 이유로 동서방 교회 분열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오케 사건을 포티우스의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포티우스는 그와 대적했던 로마 교황 니콜라스 1세 어리석음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열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 이름 포티우스의 분열은 사실상 니콜라스의 분열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방교회 입장 차이는 더 날카로워졌고 이러한 동서교회의 대적적 입장은 몇 세기가 지나서 마침내 1054년 동서방교회가 완전히 결별함으로 교회사 최초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침입자들입니다. 샬르마뉴에 의한 새로운 제국 건설과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 그리고 카롤린과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적 여명이 시작되었던 서유럽은 샤를마뉴가 죽은 후 급속히 재편이 됩니다. 이것은 프랑크 제국의 분열과 교황제 타락이라는 서유럽 내부의 문제와 함께 새로운 종족들이 유럽을 침입하면서 프랑크 제국을 위협한 외부적 요인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의 게르만 종족들의 영국과 프랑스 침입은 지금까지 유럽의 기독교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수도원과 교회를 참담하게 황폐화시키면서 서유럽 전체를 문화적 암흑기로 빠뜨렸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교회를 중심한 교황 제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교회사에서 도색 정치의 시기로 명명되고 있고 영적인 세계나 세속 세계나 서유럽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이 시기야말로 기독교가 동방과 서방 기독교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입니다. 카롤린과 르네상스를 통해 새롭게 일기 시작한 서구 기독교 문명은 이 암흑기를 통한 자체 정비 기간을 거쳐 10세기에 콜루니 수도원 개혁운동을 시작으로 중세 문화의 황금기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암흑기는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과 관계에서 발전하던 서유럽의 기독교를 완전히 유럽의 토착적 기독교로 변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와 로마는 특별한 신학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교황이라는 위치가 지나칠 만큼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기질 문제에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에는 교황 국가라는 훌륭한 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더 이상 비잔틴 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교황들 역시 동로마 교회와 관계에 별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샤를마뉴가 프랑크 제국의 왕으로서
유럽 지역에서 비잔틴 황제의 위상을 가지려 했다면 이 암흑기가 지났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샤룰마뉴의 이상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신학자들은 프랑크 왕국의 수도원과 대학을 통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동로마에서 나온 신학 논쟁들에서 캐스팅 보트 정도의 역할을 하던 서방교회의 위치가 동로마와 상관없이 신학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의 위치는 그대로였으나 신학적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서유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샤룰마뉴 사망 이후 혼란기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서구 문화의 바탕을 둔 서방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혼란의 시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을 살펴보면 전체 판도를 결정한 예부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현대의 서유럽이라고 지칭되는 이 지역에 끊임없이 새로운 종족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4, 5세기 게르만 대이동을 통한 게르만족의 출현과 유럽으로 직접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스페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 문화와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7세기 이슬람의 발흥, 그리고 9, 10세기 마자르, 헝가리족, 또 이슬람 세력, 그리고 바이킹의 유럽 침입, 또 중세 후기이자 근대 여명인 19세기에 등장해 종교개혁 세력의 유럽 확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터키 세력의 유럽 침략 등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세 유럽은 200~300년 간격으로 새로운 인종들이 침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이 문화적 조건이나 삶의 질이 비잔틴보다 많이 떨어졌으나 동유럽이나 북부 유럽의 지역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고, 그래서 서유럽이 자주 약탈이나 이주 대상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침략이나 전쟁의 결과는 이슬람 세력만 제외하고는 모든 종족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럽의 지평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종족의 유럽 침입은 기독교 선교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유럽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 선교가 서로 다른 종족을 하나로 묶어 종교적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선교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도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샤룰마뉴 시대의 유럽으로 본다면 이 당시의 기독교는 서유럽을 무대로 하고 있었고, 비잔틴 제국까지 합하여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한다면 전체 세계로 봐서는 기독교 문명권이 비기독교 문명권에 포위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자르족과 이슬람 세력, 그리고 바이킹이 침입해서 유럽을 혼란스럽게 하고 변경 지역에 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가 확산되고 유럽의 지평도 확대된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이라는 유럽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800년에 대관식을 통하여 신성 로마 제국을 시작하고 카롤린거 르네상스를 통해서 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샤룰마뉴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게르만족의 상속 전통에 따라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된 것을 이유로 언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샤르마뉴 시대의 프랑크 제국이 갖고 있던 내적인 요인들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샤르마뉴가 통치하고 있던 제국은 광대한 영토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전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뿐 아니라 법과 문화적 전통에서도 아주 달랐으나 샤르마뉴라는 개인의 탁월한 정치적 영도력에 의해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로 규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정신 가치가 그들 전체를 묶는 연대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들을 단일 문화권으로 묶어줄 만큼 내면화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코 왕국의 민중은 아직 기독교 문화보다는 게르만 전통에 충실한 야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샤르마뉴가 죽었을 때 그의 여러 아들 중에 생존해 있던 아들은 소위 경건왕으로 불리는 루이뿐이었습니다. 루이는 샤르마뉴를 계승했지만 유능한 통치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칠고 야만적인 신하들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조차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프랑크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지속하고자 했기 때문에 맏아들인 로타르에게 황제 칭호와 함께 왕국의 대부분을 주고 다른 두 아들에게는 조그만 지역만 남겨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타르의 두 동생 대머리 왕 샤를과 독일 왕 루이는 힘을 합하여 아버지와 형을 대적했습니다. 840년 황제 루이가 죽자 로타르의 동생 둘은 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참혹한 살육전이 계속되었으나 승패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843년 세 형제는 마침내 제국을 분할하여 똑같이 나눈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것이 현대 서유럽의 중요한 세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탄생시킨 시점이 되는 베르등 조약입니다. 장남 로타르는 황제 칭호와 함께 북해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길쭉한 지역인 중부 프랑크 왕국을 차지했는데 네덜란드와 라인강을 포함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로 발전하게 되는 서부 프랑크 왕국은 대머리 왕 샤를이 차지했습니다. 또 독일로 발전하게 되는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왕 루이가 갖게 됐습니다. 이때 정해진 경계선은 후대 역사 발전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고 기독교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본산이고 프랑스는 가톨릭 신학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은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사는 비잔틴과 함께 바로 이 세 나라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세 나라로 분할된 것은 제국의 약화나 쇠퇴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서유럽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발전해 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언어 면에서 나타나는데 공용어는 라틴어였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를 갖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자신의 언어를 구별하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민중 언어는 서프랑크에서는 로망스였고 동프랑크는 튜턴족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르등 조약에서 서유럽 역사에서 최초로 라틴어와 함께 로망스어와 튜턴어로도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대머리 샤를이나 독일왕 루이가 자신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상대방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군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들 중 프랑스, 즉 서프랑크 왕국은 왕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중세 내내 그럭저럭 잘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911년까지 유지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봉건 정치 체제에서 영주들이 작은 국가로서 독립적 기능을 가졌다가 마자르족 등 외적의 침입에 힘을 합치고자 선거를 통해 왕을 선출함으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처럼 왕권이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독일 역시 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경건왕 루이의 장남 로타르가 차지한 중부 프랑크 왕국은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855년 로타르가 죽고 중부 영토가 그의 세 아들에게 다시 분할 상속되어서 세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롬바르드 왕국 북부 지역을 차지한 로타르 2세가 죽자 그의 삼촌인 서프랑크의 샤를과 동프랑크의 루이가 이 지역을 침략해서 둘이 이 지역을 나누어 가지니 이것을 약속한 협정이 870년 메르센 조약입니다. 이 메르센 조약으로 동서프랑크 왕국은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부 왕국의 루이에게 갔던 신성 로마 황제의 칭호는 루이가 죽은 후 서프랑크의 왕 대머리 샤를에게 갔다가 877년 그가 죽은 후 동프랑크의 뚱부왕 샤를과 그의 후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탈리아의 소왕국의 왕들에게 주어졌다가 915년 이탈리아의 베렌거가 황제 칭호를 가진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잦은 것은 교황청을 둘러싼 정치적인 큰 문제가 있었고 외적의 침입과 내적인 불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던 왕들이 황제직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독일의 오토 1세가 962년 로마에서 다시 교황의 대관식을 통해 새로운 황제로 추대됩니다. 982년에는 임페라토르 로마노름 아우구스투스로 추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개념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황제 칭호가 다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후로는 계속 독일의 왕이 이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가 죽은 후 서유럽이 어떻게 복잡한 정치 사회적 문화를 겪고 있을 때에 새로운 종족들이 유럽으로 침입했던 것입니다. 이런 침입은 서유럽 판도에 다시 한번 커다란 변혁을 불려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움직이던 마자르족이
헝가리 평원에 진출했습니다. 이 마자르족은 아시아 종족입니다. 거기에 있던 아바르족과 합류해서 900년 독일 남부 지역인 바이에른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 200년 동안 독일을, 그 후에는 프랑스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약탈은 955년 독일 왕 오토 대제에게 계멸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7세기 이후 잠잠하던 이슬람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슬람군은 지중해를 건너서 시칠리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827년 또 다른 섬들인 코르시카와 사르디니아까지 정복했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까지 침입해서 한때는 로마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침입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까지 미쳐서 프랑스 남부 지역인 롱강 삼각주까지도 점령했습니다. 이슬람의 이탈리아 침입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 즉 비잔틴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슬람 세력은 915년 비잔틴 제국의 공격으로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으나 시칠리 섬은 한 세기가량 더 이슬람 세력에 들어가 있어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마자르족과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입과 함께 또 다른 침입 세력이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것이 보통 바이킹이라고 알려진 스칸디나비아의 북부 게르만족의 유럽 침입입니다. 이들의 침입은 서유럽 쪽에서는 주로 서프랑크, 즉 프랑스와 영국을 무대로 이루어졌고 동유럽 지방에서는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국가를 형성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독립적 부족으로 작은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9세기가 되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새 왕국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농경지의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배를 타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나라 중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서유럽을 침입했고 스웨덴은 동쪽으로 가서 슬라브족의 거주지를 침입했습니다. 덴마크족과 노르웨이족의 서유럽 침입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바이킹들의 첫 서유럽 침략은 787년 영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침략자들은 10여 년 동안 중세 초기의 학문적 요람이었던 영국의 수도원들을 철저히 약탈했습니다. 또 프랑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침략자들의 1차 공격 대상은 수도원이나 교회였습니다. 왕이나 영국의 궁은 수도원들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도 했지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재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 방어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문화의 중심지이자 재산이 축적된 수도원이나 교회는 그들이 약탈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바이킹족들은 약 반세기 동안 매해 여름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해안 지방이나 강 어구 등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그들의 약탈 대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수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인 농촌지대 침입에 물건을 강탈해 갔습니다. 9세기 중반부터는 커다란 배를 건조하여 대규모 해군 세력으로 정비하고 몰려들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유린하는 세력으로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약탈 후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어떤 섬에 정박하고 거기에 막사를 세우고 머물러 사는 형태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바이킹의 침략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나 영국 내의 항구적 약탈 세력으로 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막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떤 지역을 빼앗고자 한다거나 어디에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방비하거나 싸우기에 오히려 수월하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약탈에 있었으므로 강한 군대를 만난다거나 특별한 장애물을 만나면 아주 쉽게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더구나 프랑크 왕국이 분할되고 약화된 틈을 타서 샤를마뉴에게 병합되었던 여러 소국들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바이킹의 침략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일랜드 역시 이들의 약탈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유럽 전역이 이들의 약탈 아래 헐벗기고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와 영국은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협상하고 제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에서는 이들을 막아냈다고 해서 대왕으로 불리는 알프레드가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협상을 맺어 일정한 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알프레드 왕은 덴마크 바이킹족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바이킹과 영국인들이 하나의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바이킹과 협상은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911년에 서프랑크 왕이었던 단순왕 샤를은 바이킹의 출몰이 가장 심했던 세느강 유역을 바이킹족에게 영지로 내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곳에 정착시켜 다른 바이킹의 약탈을 막는 세력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봉투를 받은 바이킹족의 지도자는 명목상이지만 샤를의 봉신이 되었고 특히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이들의 기독교 문화, 즉 서유럽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후 다른 바이킹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바이킹의 침입이 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점차 넓어져서 그 주변이 그들의 거주 지역이 되었고 그것은 북쪽 야만인들의 땅이라 해서 노르망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간신히 싹을 틔워둔 서유럽의 문명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처참할 만큼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서프랑크에서는 거의 모든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도시는 여러 차례 약탈과 방화로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손에 희생됨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많은 경작지가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지역인 동프랑크 역시
마자르 쪽의 침입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프로방스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은 이탈리아를 다른 지역들과 또한 고립을 시켰습니다. 서유럽은 사르마뉴에 의해 시작된 문명의 이식 작업, 새로운 문화혁명의 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시험은 지난번처럼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경험하셨을 것인데 이 클래스를 통해서 논술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